미국의 평범했던 도심이 단 하룻밤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거센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LA의 밤은 불길과 절규로 뒤덮이고 도시 전체가 마치 전쟁터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타는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오직 한 곳만이 기적처럼 고요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때와는 전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평화. 이 신비로운 성역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유엔은 긴급히 한 명의 국제 분석가를 현장에 파견합니다. 과연 이 분석가는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평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줄리아 윈터스입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소속 난민정책 수석 분석관이죠. 지난 15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며 인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봐왔어요. 시리아 난민 캠프의 절망, 아프가니스탄 국경의 혼돈, 미얀마 로힝야족의 눈물. 제 역할은 명확합니다.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인권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각국 정부의 정책 권고를 개발하며 현지 NGO와의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비극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세상은 숫자와 통계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이었어요.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문화적 특성? 그런 건 통제 불가능한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과 논리적 분석만이 진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6월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되자 로스앤젤레스는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했어요. 6월 6일 새벽 LA 다운타운 자바시장과 홈디포에서 시작된 무차별 단속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혼돈으로 빠뜨렸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불법자로 낙인 찍혀 체포되어 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평화적 시위는 순식간에 폭력적인 폭동으로 변질됐어요. 약탈과 방화가 도심 곳곳에서 벌어졌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은 갈수록 격화됐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700명까지 투입했죠. LA 시내에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시위는 뉴욕, 시카고, 시애틀까지 24개 도시로 확산됐어요. 저는 제네파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차갑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23개 매장이 약탈당했고 매출은 75% 급감했으며 공공안전 대응 비용만 1,9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모든 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사회적 계약이 파기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동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의 주체가 되면 시민 역시 법과 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상실하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제게 이 혼란은 이미 예견된 수준에 불과했어요. 저는 유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파견되었고 수많은 데이터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사태를 단순히 숫자와 문제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엔 내부에서 묘한 논의가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1992년 LA 폭동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코리아타운은 어떤 상황인가? 동료들의 이 질문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하죠. 1992년 그 참혹했던 폭동에서 63명이 죽고 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중 40%가 한인 업소에 집중됐거든요. 코리아타운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됐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운이 좋거나 아니면 폐쇄적인 내부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겠죠. 하지만 상부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이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코리아타운에서는 대규모 약탈이나 방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꿈틀거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1990년대 초 촉망받던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한국의 대기업과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대규모 기술 협력 프로젝트. 하지만 그들의 관계 중심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죠. 계약서와 숫자에만 매달렸던 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돌연한 계약 파기와 막대한 손실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어린 저는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속을 알 수 없고 비논리적이며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후 저는 모든 국제관계와 문제 해결에 있어 철저히 계약과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만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그런 불투명한 변수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코리아타운의 미스터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줄이야. 단순한 우연일 겁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1992년의 교훈으로 더 철저한 방어막을 쳤겠죠. 하지만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곳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이론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편견의 가시가 뽑힐 거라는 것도요. 결국 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미국 전역의 혼란이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상부는 코리아타운의 미스터리한 보고에 점점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1992년 폭동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 지역에서 대규모 약탈이나 방화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유엔 고위 관계자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줄리아 박사, 코리아타운의 미스터리를 직접 조사해주세요. 저는 즉시 반발했어요. 데이터만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왜 현장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죠? 하지만 상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유엔 본부의 지시에 따라 저는 LA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을 현지 가이드로 배정받았습니다. 이름은 이한최라고 하더군요. 공항에서 처음 만난 이한최는 예상과 달랐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활기찬 태도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제가 불편함을 느낀 건 그의 지나친 열정 때문이었어요. 교수님, 코리아타운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단순히 젊은 외교관의 열정적인 과장으로 치부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한국인 특유의 감성적 접근 말이에요. 이한최의 차를 타고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했어요. 불과 몇 블록 사이에 사이렌 소리와 비명 소리가 갑자기 잦아들기 시작했거든요. 대신 희미하게 들려오는 일상적인 생활 소음과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낯설었어요. 이 묘한 정적이 저에게는 불편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의구심을 안겨줬습니다. 과연 이곳은 1992년과 무엇이 다를까? 또 다른 형태의 배타적인 방어 시스템일까? 아니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일까? 저는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편견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어요. 아버지의 실패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한국인들의 불투명한 관계 중심 문화. 그들은 결국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세계를 만들어 외부를 차단하는 것 아닐까요? 이한최가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코리아타운이 무사한 이유는 분명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1992년의 교훈으로 더욱 철저한 자경단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일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광경은 저희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가 코리아타운 경계선을 넘는 순간 저는 제가 그려왔던 모든 암울한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바로 코앞에서는 아직도 폭동의 화염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는데 코리아타운 안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차분했거든요. 도로에는 깨끗하게 치워진 듯 어떤 쓰레기도 눈에 띄지 않았고 모든 상점이 셔터를 내렸지만 단 하나의 유리창도 파손되지 않았어요. 건물 벽면은 온갖 낙서로 뒤덮인 다른 지역과 달리 말끔했습니다.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성역 같은 신비로운 고요함이었죠. 하지만 저의 놀라움은 경이로움이 아닌 의심으로 표출됐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이안에게 말했습니다. 1992년처럼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자경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무장한 경비원이나 군 병력이 숨어 있는 거죠. 이한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한이 가리킨 곳에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도 중무장한 경찰도 없었어요.
대신 평범한 차림의 시민들이 335조를 이루어 조용히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구성이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계 흑인, 심지어 백인 젊은이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한 팀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용병들이겠죠. 아니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시로 연합한 거고요. 그때 한 순찰팀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앞장서고 있었고 그 뒤로 20대 히스패닉 청년, 30대 흑인 여성, 40대 백인 남성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남성이 투박하지만 따뜻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이 동네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김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안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유엔에서 오신 줄리아 윈터스 박사님입니다. 현재 상황을 조사하러 오셨어요. 김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동네가 어떤지 궁금하시겠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 약탈과 방화로 난리인데 어떻게 이곳만 이렇게 평온한 거죠?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라도 있나요? 김 씨와 그의 동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이요. 보안 시스템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있다면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히스패닉 청년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게 보안 시스템이죠. 흑인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요. 저는 이들의 대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았거든요. 대체 무슨 근거로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가게로 오세요. 후안이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후안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인 가게에서 히스패닉 이름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하지만 제가 곧 알게 될 것은 이 모든 의문이 답이 제가 평생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개념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식료품점으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분명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박 사장이라는 사람도 전형적인 한국인 사업가일 테고 후안이라는 인물은 그저 돈으로 고용된 직원이겠죠. 어쩌면 이 모든 평온함도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전략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가게에 도착하자 박 사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진열대에는 한국 식품과 미국 식품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후안아, 이리 와봐. 박 사장이 가게 안쪽을 향해 불렀습니다. 그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살바도르계 청년이 나타났어요. 건장한 체격에 진실한 눈빛을 가진 후안이었죠. 그런데 박 사장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존경? 아니면 감사? 단순한 고용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은 유대감 같은 것 말이에요. 이안이 저를 소개했고 후안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후안 로드리게스입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후안 씨, 박 사장님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고용 계약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후안과 박 사장이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박 사장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후안이 처음 이 가게에 온 건 5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왔었죠.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건을 가져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박 사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러 왔었어요. 후안이 제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려다 들켰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둑을? 그럼 경찰에 신고했겠죠? 아니면 최소한 쫓아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박 사장의 대답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밥을 먹였어요. 뜨끈한 김치찌개와 밥 한 그릇을 차려줬죠. 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사장을 바라봤어요. 도둑에게 밥을? 이건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선택이야. 어떻게 범죄자를 집에 들이고 음식까지 줄 수 있지?
그 순간 제 아버지가 겪었던 한국 기업과의 악몽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의 비논리적인 행동 패턴. 결국 계약 파기로 이어졌던 그 쓰라린 기억 말이에요. 후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일자리를 잃고 집세도 밀렸고 절망적이었죠. 후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님은 제가 왜 그랬는지 물어보셨어요. 화를 내거나 경찰을 부르는 대신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배고프면 말하지 왜 훔치려고 해? 라고요. 박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후안이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밥값이라도 하자며 청소를 해주더니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동업자가 됐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그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관계였거든요. 후안이 박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가게가 아니라 제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사장님은 제가 사고를 쳤을 때도 아플 때도 늘 제 곁에 계셨거든요. 후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번 폭동 때도 이곳을 지키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니까요. 저는 이들의 관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이 비합리적인 유대감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제가 처음 직면한 정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과연 이런 감정적인 관계가 정말 사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한 걸까? 박 사장과 후안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한채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아마 한두 개의 예외적인 사례로 전체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동네 미용실이었어요. 강스 헤어살롱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에서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미용실 한편에 앉아있던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히스패닉과 흑인 아이들 서너 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강 원장에게 물어보니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의 머리를 무료로 잘라준다고 하더군요. 돈은 받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왜 수익성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죠? 강 원장의 설명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서 일요일 교회 갈 때라도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옛날에 이 동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자신이 줄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아이가 강 원장에게 작은 봉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강 이모, 우리 엄마가 김치 갖다 주라고 했어요. 강 원장은 마치 가족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 김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었어요. 뭔가 서로 주고받는 다른 흐름이 있었죠. 두 번째로 들른 곳은 엄마 손맛이라는 한인 식당이었습니다. 60대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작은 식당인데 이 안의 설명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이곳이 무료 급식소로 변한다고 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 주에 10명 정도 와요. 제가 황당해하며 물었죠. 그럼 그날은 장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손해가 엄청날 텐데요. 식당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손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식당 밖에서 일어난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젊은 흑인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식당 앞 인도를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이안이 설명해줬습니다. 마커스라는 분으로 여기서 무료 급식을 받는 분인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이렇게 주변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그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안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작은 공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대 백인 청년 몇 명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차림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복장이었거든요. 저들은 시위대 아닌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모습이죠.
한 청년이 일어나서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다른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폭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왜 여기서는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안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곳이 그들에게도 소중한 공간이니까요. 여기서 도움을 받았고 정을 느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약이나 법률이 아닌 수십 년간 쌓아온 정이라는 관계의 그물망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평생 맹신했던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계약 이론이 코리아타운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약탈자들이 이곳의 상점들을 파괴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가 일하는 곳, 자신의 부모가 도움을 받은 곳, 우리의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이안에게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과거사를 털어놓았어요. 이안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만약 교수님의 아버지가 숫자 대신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셨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오랜 편견을 깨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품어온 한국에 대한 불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정의라는 이 신비로운 힘이 정말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건가? 제네바 유엔 본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전역의 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저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내부 고위급 회의에서 코리아타운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어요. 발표 주제는 분열된 도시 속 K공동체의 역설적 회복 탄력성 LA 코리아타운 사례 연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박 사장과 후안의 관계, 강 원장의 무료 미용 서비스, 마커스의 자발적 청소, 시위대 청년들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개념, 바로 정의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더글라스 리드 교수였습니다. 제 학문적 라이벌이자 다문화 회의론자로 유명한 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코리아타운 상황을 폄하하고 있었거든요.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주장, 폐쇄적인 자경단 활동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자신의 비관적 이론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리드 교수는 제게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줄리아, 이번에도 내 낭만주의적 주장이 통할 것 같으냐? 저는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단상에 오르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고위 관계자들, 각국 대표단, 그리고 차가운 눈빛의 리드 교수까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LA 코리아타운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평온한 코리아타운 거리, 함께 순찰하는 다민족 주민들, 박 사장과 후안의 모습, 강 원장과 아이들의 웃는 얼굴. 여러분이 보시는 이 평화로운 풍경은 1992년 LA 폭동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한 건의 약탈도 방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를 폐쇄적인 내부 방어 시스템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박 사장과 후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년 전 도둑이었던 후안이 어떻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그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관계가 어떻게 지역 전체의 안전망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이것은 계약이나 법률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강 원장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의 머리를 무료로 잘라주는 그 비효율적인 행동이 어떻게 지역 공동체의 핵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이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리드 교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줄리아 박사, 그런 감상적인 사례들이 과연 학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리드 교수님, 코리아타운을 지켜낸 힘은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 주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신뢰와 배려, 그리고 말로 형용하기 힘든 정의라는 마음의 연대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날의 상처에서 교훈을 얻어 성장했어요. 그들은 더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대신 더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리드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정교한 이론들이 정의라는 인간적 관계의 힘 앞에서 무력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일어나더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코리아타운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지역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립박수가 끝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진 후 리드 교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생 쌓아온 그의 정교한 이론들이 정의라는 인간적 관계의 힘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자신 있게 주장했던 다문화 회의론과 개인주의적 사회계약 이론이 코리아타운의 현실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성찰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 제네바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목격한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사장과 호안의 눈물겨운 유대감, 강 원장과 아이들의 가족 같은 모습, 마커스의 자발적인 헌신, 시위 청년들의 놀라운 변화. 저는 깨달았어요. 코리아타운의 기적이 단순한 운이나 특별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인 특유의 관계 중심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30년 넘게 품어온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아버지의 실패가 한국인들의 비논리성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그들의 관계 중심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안 최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교수님의 아버지가 숫자 대신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셨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계약서와 숫자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신뢰와 관계를 더 중시했던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발표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UN 내부 회의였지만 참석자 중 한 명이 제 발표 영상을 SNS에 올렸거든요. 코리아타운의 기적, 정의 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말이에요. 그 영상이 순식간에 바이럴됐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 상황과 대비되면서 코리아타운의 평화로운 모습이 더욱 부각됐죠. 해시태그 정솔루션 코리아타운 미라클이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전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는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의 난민촌에서, 프랑스의 이민자 집단 거주지에서, 심지어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의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정의라는 한국적 개념이 국경을 넘어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는 전 세계 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유럽연합에서는 이민정책 자문을 요청했고 아프리카연합에서는 부족 간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모두가 정의 힘을 자신들의 문제에 적용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제 남은 학자 인생을 정의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바치겠다고 말이에요. 창밖 제네바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모든 이론은 이곳 한국인들의 공동체 앞에서 새롭게 쓰여져야만 한다. 그들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미래를 심고 가꾸는 민족이다.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한국이 21세기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정의라는 관계 중심의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냉혹한 데이터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정의 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박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